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요즘에 MZ 세대들이 생활기록부 조회하는 게 열풍이라면서요. 전 몰랐어요. 왜냐면 전 뗄 수가 없거든요. 2003년 이후에 졸업하죠. 지 않아서 저 그 전에 졸업해가지고 그 전에 대학도 졸업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게 그 다 전산화가 요즘에 나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 세대들은 생활기록부를 떼려면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지원청을 가든지. 게다가 그게 또 나름의 굉장히 좀 기밀 사항이기도 해서 개인정보라서 그렇죠. 떼기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기억나시죠? 예능 한 프로를 이룬 거예요. 한 꼭지를. 예능에 네. 꼭 그 뭐 학교 선생님 가가지고. 찾아간다라던가 내지는 유재석 씨가 전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기억나는데 출연자들의 생활기록부를 따와서 이렇게 약간 블랭크 해놓고 네. 무슨 말이 들었을까요? 뭐 퀴즈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재밌는 말이 올라오면 그걸로 좀 희화화해서 코믹한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할 정도로 꽤나 연예인이나 되거나 혹은 저명인사가 돼야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개인정보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평생 내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는 특히 이 MZ세대가 관심을 갖는 게 성적이나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나의 인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즘 학생들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거의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되니까. 가능한데 우리 세대는 아예 확인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알고 있는 내용을 일종의 우리가 가족 그 관계를 증명하거나 네. 내지는 주민등록 등본 떼는 개념으로 하나씩 떼서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객관적인 인증처럼 SNS에 올려서 나를 보여주는 제가 보기에는 MBTI 열풍과 좀 한 맥락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캐릭터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캐릭터를 해석하는데 우리 과거에 물론 엉뚱한 얘기들 심리 테스트라고 말이 심리 테스트지 뭐 지금 들어갔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할 때 뭐 고기 뭐 꽃 이런 거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라기보다 좀 엉뚱한 재미로 어떤 그죠? 넌센스 퀴즈였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나란 사람이 뭐다라고 기억하고 사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MBTI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회적인 퀴즈, 내지 일회적 넌센스 퀴즈로 보고 나 이런 성격이네 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이게 10대, 20대 애들에게는 이건 나야라고 자기도멸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변함없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요? 네, 그래서 난 우울할 땐 이 유형이고 기분 좋을 때 이 유형이구나라고 예. 또 그걸 나누어서 자기 성격을 그렇게 또 다른 유형 안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어진 어떤 틀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게 나를 얽매이지 마라는 게 X세대의 말. 나는 네. 아무것도 아니야. 예. 부정형, 미정형의 X로 보던 세대와 달리 어딘가 오히려 끊임없이 귀속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록. 언제 뽑아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이 기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참 독특한 해석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너 T야?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T야? 왜 T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이성적이고 드라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르고 저희 딸도 엄마는 F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F가 뭔데? 이제 자기를 어떻게든 좀 알아내고 싶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혈액형으로 뭐 둘이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 네.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거꾸로, 있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좀 안정감 있는 무엇이라도 좀 정해지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이때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MBTI보다 담임 선생님이 쓰신 게 훨씬 훨씬 정확하죠. 너무 훨씬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확하고 그 꼭 장점만 적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선생님들이 늘 뭐 이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유순하고 착하나 뭐 매듭을 잘 못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성격이 가진 성격 단점과 장점을 사실 이게 왜 정확도가 높냐면 임상 실험의 결과잖아요. 임상 관찰의 결과잖아요. 1년을 보신 거니까. 네. 하지만 MBTI는 내가 가끔은 이렇게 요즘에 MBTI 검사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T가 나올지 어떻게 F가 나올지도 스스로 알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내 성격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도 요즘 MZ 세대들이 약간 T는 재미없고 냉혹한 사람 그리고 F는 네. 다정하고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것들 찾아갈 때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써준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24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014년 이후 졸업생은 학교 생활 기록부로 뽑을 수 있고 2003년 이후 졸업생은 학교 생활 기록부로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에 있어서 와 나를 발견하는 재미는 네. 재미 정도로 멈추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제 주변에는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에 주의 산만함 진짜 많았는데. 맞아요. 산만함. 산만함.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가 좋음인데 교우 관계가 좋은 애들은 주로 산만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엔 60명인데 선생님이 60명 거 쓰기도 참 힘드셨겠다. 그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네, 요즘에는 뭐 많으면 30명 정도니까 네. 훨씬 더 기록을 잘 관찰 하시지 후에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문화다는요, 추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추석하면 꼭 하는 영화들이 이제 텔레비전에서 있었고, 맞아요.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4, 5년 전의 영화를 볼 수만 있었어도 되게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케이블 채널들이 원체 많으니까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도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명절 연휴가 되면 이번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명절 특수를 노리는 영화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없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연휴 전에 신문지에 크게 TV 네. 편성표가 이제 실리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정보라서 그걸 따로 섹션이 만들어질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그걸 따로 찢어서 네. 뭐 하는지 네. 살펴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포털 시스템에 검색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편리함이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TV 상영하는 영화나 네. 특별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중요했나 싶으면 지금만큼 풍요롭고 한편으로는 풍요롭지만 이걸 다른 데 쓰는 것이 굉장히 죄책감 느껴지던 시절이다 보니까 연휴가 길어도 대부분 여행 가는 일은 정말 없었어요. 맞아요. 요즘이야 연휴가 길면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덕 보신 분들은 조상 제사 안 지낸다라는 저 웃지 못할 농담이 있을 만큼 당연히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모여서 친가 외가를 가는 네. 이 루틴을 다 해소하고 나면 하루 이틀 안 남는단 말이죠.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나마 여행을 간다면 겨울엔 뭐 가까운 온천 그래서 막 미어 터지거나 그래도 그것도 사실 꽤나 너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영화 보기인데 영화관을 가는 건 대단한 나들이 개념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TV에서 하는 영화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여가를 쓰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긴 시간 동안 가깝게는 국내든 멀게는 해외든 여행 가시는 분이 워낙 많아지니 네. 지금 일테면 이렇게 연휴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영화계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영화 소비군들이 할 수 있는 가짓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다른 영화와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다른 놀이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는 TV에서 방영하는 명절 영화를 안 보는 건 벌써 옛날 일이고 그렇죠. 조금씩 TV에서가 아닌 개봉하는 새 영화에 대한 관심도 아주 현저하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배급사들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긴 연휴니까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사실은 영화 보러 많이 맞습니다. 가는데 네. 그때 대형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잖아요. 밀수, 더문, 뭐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렇게 줄지어 개봉을 했는데 흥행 성적은 밀수 정도만 괜찮았던 거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나쁘진 나쁘진 않았죠.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일단 손익은 넘겼다고 볼 수 있겠고 영화가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꽤 흥행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 대표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 기간을 잘 끝나서 이제 본선에 오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을 정도로 그래도 네. 비평적 그리고 관객에게의 어떤 상업적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밀수는 이제 500만 관객을 끌었으니까 예. 명실상부하게 이제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두 작품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공식 작전이라던가.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하정우 씨가 또 한 번 영화에 네. 등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도라기보다는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저렇게 개봉을 미루고 개봉을 있다가 못했던 영화들이 이제 올해 나름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개봉을 하다 보니 이제 자꾸 겹치기 출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과거처럼 그 꼭 고스톱 사건이 한 번쯤 있었잖아요. 명절이면 뉴스가 한 번 나옵니다. 고스톱을 하다가 맞아요. 가족끼리 큰 싸움 내지는 유혈 사태까지 나서 뉴스에 나온 일도 사건 사고 있는데 나고. 그래서 그래도 추석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고궁 산책을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 또 음식도 해야 되고 누군가 치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름의 민주적 해결 방법 중 하나가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다들 외출해서 같이 영화를 보면 그 시간을 즐기면서도 누군가 노동의 세계로 소외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선택하시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이번에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영화관 나들이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관 관람료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영화는 보고 나면 가장 좋은 게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다 없다 어떤 여배우가 예쁘다 밉다 어떤 남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의 소재를 하나 갖게 되는 거니까요. 영화를 사실 우리가 지금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추억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뭐 가령 되게 추운 날 봤던 그 영화 뭐지라던가 우리 졸업식 끝나고 갔던 영화 뭐지라면서 이렇게 좀 하나의 내 인생의 에피소드로 들어오는 게 사실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도 길기도 하지만 날씨도 좋아서 뭐 산책도 하고 뭐 약간의 소풍도 가고 그리고 나서 영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하나 이렇게 영화관 가는 거 정해지면 이제 앞뒤로 스케줄을 만들기도 맞아요. 훨씬 더 맞습니다. 수월하니까 네. 그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보실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3편의 한국 영화가 동시 개봉을 하는데 1947 보스턴, 거미집,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렇게 이제 9월 27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형 영화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개봉하는 게 서로 제 살 깎아먹기 아닐까 싶어서 위험한 선택인가 싶기도 해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집중적으로 영화관에 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전날이라 그죠? 네, 한편으로는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많은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영화가 되어서 이때 흥행에 조금 기세를 잡으면 이 이후까지 몇 주 정도 계속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사실은 10월이 넘어가서 이제 11월이 되면 좀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큰 행사인
수능 및 입시가 시작이 되게 되니까 네. 이게 입시생 고3만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 및 가족들도 영화관 관람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연말에 이제 12월 말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그리고 1월 1일 이렇게 이어지는 그 또 다른 영화의 중요한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좀 있고요. 추석이나 이렇게 연휴이다 보니까. 다음 날 요새 수요일 개봉이잖아요. 아무리 주 5일제가 일반화돼서 금요일이면은 이제 휴일 개념이 된다고 해도 수요일 날 영화를 보려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특히 목요일 저녁 오늘 영화 보고 이제 연휴를 시작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서 이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1947 보스톤 강재규 감독이 오랜만에 제작이 아니라 감독을 했어요. 맞아요. 강재규 감독은 한국 영화사에 이름을 이미 남겼죠. 그쵸? 쉬리라는 작품은 남북관계 최근에 뭐 무빙에서도 남북관계 뭐 대결 이런 것들 이 등장하고 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보고 있으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로맨스 멜로로 다룬다고 그러다가 그 북한 간첩이 등장하고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고라고 할 때 간첩이 얼굴에 흉이 있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라 입체적 캐릭터로 그려낸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강재규 감독이 한국 영화사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업 영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강재규 감독은 너무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죠. 그래서 가만 보면 한국의 현대사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사실 끊임없이 영화적으로 다뤄온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1947 보스턴은 이전에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생각보다 큰 대중적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일종의 감독 필모그래피에 좀 상처가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일종의 대형 영화로 좀 복귀작이라고 나왔어요. 물론 장수상이나 이런 영화들을 찍긴 하셨습니다만 대형 영화로서 다시 한번 역사적 문제와 개인의 선택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점에서는 되게 야심을 가지고 되돌아온 작품이기도 하죠. 이야기 내용이 관심이 가기는 해요. 그러면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이고요. 예.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지금 계속 보시면 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는 송기정 선수가 출전 안 했는데? 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송기정 선수 역할을 바로 하정우 씨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0년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을 때 송기정이 아니라 이제는 현역이 아닌 그러나 한국의 스포츠 역사에 기라성 같은 이름을 남겼고 그 사이에 45년 해방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년이면 언제입니까? 48년 정부 수립 전이고 매우 애매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때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게 가능했나 싶어서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서 송기정 선수가 늘 여러 번 언급한 얘기가 뭐냐면 일장기를 가슴에 안고 뛰어야 하는 것. 게다가 42.195km. 지금이야 속도가 더 이제 시간 단축이 돼서 3시간 이내까지도 이제 들어오지만 그 긴 시간을 혼자 달리는데 가슴에 일장기가 달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태극기만 달고 뛰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는 얘기가 영화의 대사로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게다가 우리의 나라 이름도 있고 네.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도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 고유체계 언어도 있는데 네. 송기태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게다가 일장기를 들고 가슴에 달고 몇 시간을 뛰었던 송기정 선수의 일테면 살아있는 원혼인 거죠. 이걸 푸는 과정인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태극기를 달고 뜰 수 있는데 후예들을 그러니까 내 후속 세대들을 길러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암시를 드렸던 것처럼 47년은 미군정 시절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고 독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독자적인
정부, 임시정부가 돌아와서 정부 역할을 한다라던가 이러지 못하고 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고 일종의 있을 때. 임시 통치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통치를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군이 정부 역할을 대신하던 시절이다 보니 잠깐 첫 번째 위기는 미국 가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어떻게 구했나. 개인의 돈도 없고 근데 또 지금도 미국 비자 받기 위해서 신원 보증을 해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직은 정부도 그렇다고 뚜렷한 개인적 정체성도 불분명했던 성기정 선수와 그리고 그 출전 선수의 또 신원 보증 비용이 지금 돈으로 9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900만 원. 신원을 보증해주는 비용이요? 근데 세상에 너무한다. 그 쌀 한 말 가격이 뭐 몇 전 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때는 원도 아니라 전도 쓰던 시절이니까요. 네. 90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 뭐 한 9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이제 이 돈을 마련해야 일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그럼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도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갔지만 성조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뛸 수가 없었던 거. 왜냐면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제대로 된 나라를 수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태극기를 달고 코리아를 달고 뛸 수 있었는지를 역사에 기준해서 그 과정의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 게 이제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죠.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좀 이렇게 절절하고 슬픈 이야기, 맞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국뽕 영화 아니냐. 국뽕 영화 맞습니다. 맞지만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든 누구 한 사람 뛰어난 뭐 통치자라던가 내지는 누구 한 나라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 마음의 결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오펜하이머가 발명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약간 여파 밀려서 독립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 이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언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 그리고 우리 국기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해방이 올지언정 지금 사실 수많은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 중에 언어도 그리고 제대로 된 자기만의 사고 체계를 잃어버린 나라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렇죠. 뭐 독일어도 배웠던 이유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 국민 정서의 밑바탕 속에 우리가 국뽕이라 폄훼할 수 없는 우리 자부심이라는 그 근간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턴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던 시기에 맞아요. 태극기를 달고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야기. 한번 가족끼리 가셔서 보셔도 크게 맞아요. 예. 가족끼리 가서 보셔도 좋고 어쩌면 역사라는 건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것이다라는 네. 것도 잘 전달해 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영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참 좋은 네네. 미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해 주셨던 거미집이 어떻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뭐 해결이 됐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일단은 김지훈 감독이라는 감독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렇죠. 이제 송강호 배우 이제 명실상부하게 칸 배우 아닙니까? 이제 그 칸 배우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정을 갖고 더 선택하게 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더 볼 부분도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영화 제작 시스템이라던가 그렇죠. 내지는 그 당시에 지금은 사라진 검열이라는 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보시면 최근에 물론 마이너스 20 법칙이 있긴 합니다. 저도 요즘에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게 90년대 X세대 레트로로 그렇게 많은 쇼츠와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그 말투가 튀어나올 뻔했는데 뭐 그랬거든요라는 90년대 서울 방언, 서울 네. 방언이죠. 표준어가 아닌 것들.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70년대는 어떤 말투가 쓰였고 70년대 영화를 보면 서울말인데 서울말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영화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는 하지만 영화란 결국은 누군가 이런 집착과 약간의 도착적일 만큼 누군가 집착하는.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구나. 개인이 자기의 어떻게 보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순간 나오는 게 명작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달까지도 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미집과 같이 거론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봉준호 키즈라고 불리는 유재선 감독의 맞아요. 잠이라는 맞습니다. 작품인데 이선균 씨랑 정유미 씨가 출연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을 돌파했어요. 이 영화 지난번에 좋다고 얘기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네. 유재선 감독인데 33살이에요. 정말 젊은 감독이죠. 젊은 신인 감독이네요. 정말 젊은 신인 감독이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는 봉준호 감독 작품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개, 사라지는 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플란다스의 개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중간중간 막 그 부적으로 도배된 벽이라던가 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건 박찬욱 감독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굉장한 자산들을 골고루 자기 몸속에 포함해서 이제 영양소로 만들어낸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 되게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서 이 결말이 어떻게 갈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요. 이게 과연 그냥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현실적 영화인지 아니면 초월적 존재가 와서 뭔가 귀신이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인지 이런 걸 막 헷갈리게끔 하면서 끝에 가서 뭔가 결론이 딱 나버리는데 되게 신선한 체험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이거 결말은 어떻게 끝나를 되게 궁금하게 만들면서 기생충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감각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거미집이 받았었는데 거미집의 흥행성 사실 이거 맞추기 참 어렵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는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 대한 일종의 애정과 존경심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맞긴 합니다. 근데 뭐 가령 조금 다른 영화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를테면 천박사 퇴화연구소 설경의 비밀 같은 경우는 되게 길어요. 감독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조감독 출신인 김상식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만 이 영화의 우리가 주요 관심 포인트는 여기 나오시면 네, 강동원 씨. 강동원 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의 명성이 좀 더 크냐 아니면 약간 이 영화를 조금은 마음 놓고 공부하는 기분보다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고 가끔 트름 나오면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보는 영화를 선택하느냐라는 그 차이가 흥행의 지표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가만 보면 제가 이제 강동원 씨가 이 영화 연기를 하는 걸 봤더니 강동원 씨가 생각보다 사기꾼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죠. 네. 황정민 씨랑 했던 검사. 맞습니다. 예전에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사기꾼 역할을 했고 돌이켜 보면 별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설계자 직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퇴마도 처음이 아닌 겁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맞아. 거기서는 신부복, 본격 퇴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신부복을 입고 퇴마도 했고 가만 보니 이게 처음 맡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지금 강동원 씨가 맡았던 여러 캐릭터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후속작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퇴마 연구소이다 보니 퇴마라는 사건들을 이어나가게 되면 이번에 흥행을 하게 되면 이게 연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작품이고요. 저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배우들의 이런 시너지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 지금 이렇게 조수로 나오고 있는 그 캐릭터도 그렇고 저는 이솜 씨가 여기서 이제 귀신을 보는 최근에 워낙에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악귀에서도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코믹하게 풀어가는 어떤 부분들 지금 보시면 왜 기생충 커플이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까 말했던
이제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 때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도입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렬하고 재미있는 보기 재밌어 보이네. 장면을 선사합니다. 이제 연기 잘하시는 분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테마 판타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일종의 약간 이렇게 사기치는 장면에서의 호흡을 맞춰주는데 정말 찰떡같이 맞춰주셔서 저 장면 하나로도 정말 영화를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형 장르 영화를 좀 표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권상우 씨, 성동훈 씨가 했던 탐정 같은 경우가 네. 한국형 프랜차이즈 성공해서 매년 혹은 이제 매 시즌 한두 작품씩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작품도 잘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강동원 씨랑 이동휘 씨의 그 케미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동휘 씨가 요즘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들에 맞습니다.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원체 입담도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강동원 씨가 저 멀쩡한 얼굴로 또 사기꾼 역할을 굉장히 잘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뭐 일단 얼굴이 사기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렇긴 그런 하죠. 역할을 맡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매율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즐겁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그런 봐요, 경우가 영화를. 많하죠. 예. 네네. 이제 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개봉을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사실 제목부터가 자백이죠. 리턴이에요. 자백. 새롭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왜 사라졌느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그쵸. 있는데 가문의 영광은 영광의 역사를 가진 사실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이 조폭 코미디라고 부르는 한국 영화 2000년대 초반 진짜 한국 영화사의 획을 한번 그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문의 영광이 시리즈가 엄청나게 나왔고 있었잖아요. 지금 뭐 김수미 씨라던가 네. 탁재훈 씨라던가 뭐 지금 나오는 뭐 정준하 여러 씨 뭐, 정준하 씨라던가 이런 배우들은 나름의 그 당시에 저로서는 와 이게 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성을 주면서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야기도 뭐냐면 하루에 돌발적인 만남을 가졌던 남녀가 하필 무서운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렁뚱땅 결혼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잡혀오는 거네요, 멀쩡한 이 남자가. 이야기조차도 사실 가문의 영광에서 한번 다뤘던 그렇죠. 이야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까 제가 자백이라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그냥 우리가 흥행에 성공했던 방식, 흥행에 성공했던 캐스팅, 흥행에 성공했던 이야기를 네. 한 번 더 보여줄게라고 어떻게 보자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김수미 씨가 자주 어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우리 영화 막 만든 영화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와서 막 보시라고 이렇게 흥행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소송전까지 가는 그래서 정말 여러 영화들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와서 굉장히 그 어렵게 만든 영화들과 네. 우리 영화 뭐 한 며칠 만에 뚝딱 만들었어요를 그냥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영화가 보여주는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들은 늘 긴장감을 더 주기도 해요.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잠처럼 새로움이 와 정말 신선하다라는 결말을 줘서 관객들과 평단의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익숙한 게 편하다라는 때도 있긴 합니다만 네. 요 가문의 영광의 리턴즈는 여러모로 조금 한국 영화계에 잘 없었던 당혹스러운 시도이긴 한 건 맞습니다. 예.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맛은 아는 맛이 있잖아요. 게다가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약간은 불량한 맛이기도 하죠. 네.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때로는 뭐 막 이렇게 막 너무 매운 음식, 너무 단 음식은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맛있으니까. 자극을 위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이 가문의 영광의 그 포인트는 이 자극이 자극적이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통하냐, 통하지 않냐. 그렇죠. 자극을 주긴 하는데 어떤 자극은 더 이상 자극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인데 오히려 이제 MZ 세대를 거꾸로 노리는 겁니다. 우리 영화 모르잖아. 그렇죠. 레트로를 MZ 세대들이 굉장히 우리 좋아하는 것처럼. 영화에 이 김수미 씨가 이런 식의 조폭 연기하는 거 너희들 모르잖아. 사실 돌이켜 보면 20년 전이니까 지금 영화 주된 소비 세대들에게는 소문만 들었지 모르는 영화인 겁니다. 그 점이 이제 어떻게 이 계획이 상업적인 그 기획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20대일 때 봤던 영화를 20대들이 어떻게 이해를 그렇죠. 할런지 그죠? 맞아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현빈 씨랑 씨. 네네. 윤현민 씨랑 그 유라라는, 유라라고 하는 네. 아이돌 출신의 맞습니다. 여배우가 나오는데 캐스팅이 되게 어려웠다면서요. 여러 배우들한테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캐스팅이 된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나오던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영광과 실패를 전부 다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를 보여줘야 될지도 사실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 캐릭터에 나를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인 배우 거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배우로서는 새로운 시도에 차라리 모험을 하면 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모험을 해보겠어라고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요건 좀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 좀 짐작이 됩니다. 예. 요 흥행 성적은 진짜 영화계에서도 어떤 결론이 날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니까 명절에 저라도요 영화도 보러 가고 싶지만 모았다가 OTT에 못 봤던 거 다 몰아보고 싶은 거 연휴 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봉 영화는 뭐 이번에 무빙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를 추석 때 준비하고 있는지를 견제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무빙 못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언제 이제 보려고? 예, 그러니까 다 이번 모아가지고. 연휴에 몰아서 보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시위를 겨누듯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빙이 워낙 재미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디즈니 플러스 작품이라던가 네, 맞습니다. 가입한 김에 내지는 이제 당연히 준비 중인 작품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새로 오프닝하는 작품들,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는 영화끼리만 싸우는 것도 아니다. 영화 하시는 분 되게 힘들지만 또 기회도 많기도 합니다. 오히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희정 교수님과 함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과 컨텐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강희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